살려줘. 사위가 날 죽일지도 몰라. 너도 어차피 어머님 귀찮아 했잖아. 저는 대신 정리해 준 것뿐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서진은 병원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의 진료비 계산과 보험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손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렸지만 집에 가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혼자 계셨겠네. 서울 외곽 다가구 주택 2층에 있는 집은 좁았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그리고 작은 주방이 전부였어요. 전세 보증금도 빠듯하게 마련했던 집이지만 어머니 정명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로는 더욱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명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66세의 어머니는 오른쪽 몸이 불편해서 왼손으로만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서진이 다가가자 명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 어눌해진 어머니는 간단한 대답도 힘들어했어요. 괜찮았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손이 아니었어요.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스쳤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던 어머니의 손은 늘 비린내가 났지만 서진을 안아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했었거든요. 엄마가 손가락이 갈라질 정도로 일하며 나를 키우셨지.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서진을 키웠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용돈을 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다시 열리면서 남편 기석이 들어왔습니다. 45세의 기석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얼굴에서부터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기석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명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기석은 명자를 대할 때마다 어색해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따뜻하게 대했는데 어머니가 함께 살게 된 후로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서진이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지만 기석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곧 텔레비전 소리가 커졌습니다. 명자는 기석이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서진아. 왜요, 엄마? 뭐가 미안해요? 내가 너희한테 짐이 돼서.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예민했어요. 기석의 차가운 시선과 퉁명스러운 말투를 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짐이라니요. 하지만 서진도 솔직히 힘들었어요. 매일 출근 전에 어머니 아침을 챙겨드리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어머니 돌봄을 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남편과 둘만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서진은 문득 생각했어요. 어릴 적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다듬고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집에 오면 서진의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지쳤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 채 엄마를 숨쉬기도 미안하게 만들고 있을까? 기석이 방에서 나와 저녁 테이블에 앉았어요. 명자도 서진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은 식탁이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기석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명자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서진이 말했지만 기석은 여전히 무반응이었어요. 명자가 국물을 흘리자 기석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휴! 그 작은 한숨 소리에 명자는 움츠러들었어요. 서진은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드리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다니. 이 집에서 명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침 7시에 일어나 어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리고 출근했어요.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진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어눌한 발음이지만 따뜻한 인사였어요. 서진은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기석은 이미 일찍 나간 상태였고요. 병원에서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화요일은 특히 외래 환자가 많아서 진료비 계산과 보험 접수 업무가 끊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밀린 서류를 정리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진은 어머니가 걱정돼서 집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갔나 봐요. 여보, 엄마는 어떠세요? 그냥 평소처럼 계세요. 텔레비전 보고 계시고. 밥은 드셨어요? 네, 제가 간단히 차려드렸어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기석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서진은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두부와 미역을 샀습니다. 명자는 뇌졸중 후 식욕이 많이 떨어져서 부드러운 음식을 주로 드셨거든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면서 서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집 불빛이 너무 조용했달까요? 2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가 비어 있었거든요. 엄마, 서진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방을 확인했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기석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기석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아, 산책 나가셨을 거예요. 산책요? 엄마가 혼자서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명자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걷기가 불편해서 혼자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집 앞 슈퍼마켓에 갈 때도 서진이나 기석과 함께 다녔습니다. 아니, 여보. 엄마가 혼자 어디 가실 리가 없잖아요. 언제부터 안 계셨어요? 저도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전쯤? 기석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서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찾아봐야죠. 서진은 마트 봉지를 던져놓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어요. 기석도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집 주변을 돌아봤지만 명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처 슈퍼마켓 사장님께 여쭤봐도 오늘은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해요. 엄마가 이런 적이 없는데. 서진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어머니는 길치에다가 몸도 불편하신데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혼자 어디 가신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진은 어머니 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입으시던 회색 가디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지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나가신 게 맞네요. 기석이 말했지만 서진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오후 9시가 넘어도 명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전화기는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 맞다. 엄마는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니시지.
서진은 자책했어요. 어머니께 휴대폰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거든요. 10시가 넘어서야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휴대폰을 사용하실 줄 아셨나? 하지만 문자 내용을 본 순간 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려줘. 기석이 날 죽일지도 몰라. 서진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어머니 번호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석이 어머니를 죽인다니? 여보. 서진이 다급하게 기석을 불렀어요. 기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휴대폰을 내밀자 기석은 문자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기석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기보다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요. 어머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실 리가. 그럼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와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정신 상태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뭔 소리예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가끔 헛소리 하시잖아요. 서진은 기석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헛소리를 하신다고? 분명히 평소와 다름없으셨는데. 그래도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는 아니잖아요. 모르죠. 어디서 누군가 도와주셔서 문자를 보낸 건지. 기석의 설명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서진은 남편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명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기석은 내일 되면 오실 거야라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거실로 나갔지만 소파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기석은 코를 골며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지? 서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모가 실종됐는데 남편은 너무 태연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서진은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이라도 하루 넘게 연락이 안 되면 실종 신고가 가능했거든요. 여보, 일어나요. 서진이 기석을 깨웠어요. 뭐? 엄마 일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 거예요. 기석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신고까지 할 필요 있나요? 좀 더 기다려봐요. 하루가 넘었잖아요. 더 늦으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님이 스스로 나가신 건데. 기석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보통이라면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어요. 기석은 일이 있다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동안 서진은 어머니의 마지막 문자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 경찰관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자 내용이 심상치 않네요. 혹시 가정 내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남편이 어머님을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경찰관은 기석과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석은 바빠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서진은 점점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서진은 고등학교 동창인 조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는 서울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서진이. 서진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서진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민호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하다.
특히 내 남편 반응이.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볼게. 그런데 서진아, 혹시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보험 같은 게 있나? 민호의 질문에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경험상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 일단 확인해봐. 전화를 끊고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석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어머니 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평소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기석 명의로 된 위임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위임장에는 명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기석에게 재산 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이런 걸? 서진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더 뒤져보니 부동산 관련 서류도 나왔습니다. 명자 명의로 된 작은 상가 하나가 있었어요. 서진도 몰랐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도 기석의 서명이 있었어요. 이상해. 이걸 언제? 서진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어머니 몰래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건가요? 가장 충격적인 건 명자의 국민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서진이 관리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큰 금액들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2천만 원? 1,500만 원? 거액이 연속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인출한 걸까요? 어머니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서진은 은행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어요. 인출 장소는 모두 집 근처 은행 지점이었고 시간은 주로 오전이었습니다. 서진이 출근한 후 시간대였어요. 설마 서진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기석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돈을 뽑은 건 아닐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어서 와요. 서진이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님 소식 있어요? 아니요. 아직. 기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답했어요. 그리고 샤워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기석이 샤워하는 동안 민호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민호야, 큰일이야. 왜? 뭔 일이야? 서진은 발견한 서류들과 통장 거래 내역을 설명했어요. 민호는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서진아, 이거 심상치 않다. 일단 그 서류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 정말 이상한 거야? 응. 내가 보기엔 계획적으로 뭔가를 준비한 것 같아. 특히 위임장 같은 건. 민호의 말에 서진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럼 기석이 정말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일단 내일 비공식적으로 내 집 주변을 좀 알아볼게. 전화를 끊을 때쯤 기석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서진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는 척했지만 마음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문자.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을까? 그날 밤 서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정말 안전한 곳에 계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기석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보려고 했어요. 기석은 여전히 태연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급해 보였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요? 서진이 물었을 때 기석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약속인데요? 보험 관련 미팅이요. 기석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서진은 기석이 나간 후
바로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기석이 나갔어. 지금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알겠어. 내가 비밀리에 추적해 볼게. 너는 오늘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해. 민호는 경찰 네트워크를 통해 조용히 조사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기석의 최근 행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심각한 상황이야. 뭔데? 기석이 어제 생명보험회사에 갔었어. 그것도 2군데나.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왜?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문의했다는 거야. 그것도 어머님 명의로 된 보험이었어. 뭐라고? 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사망보험금을 문의한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기석이 어머님 사망진단서를 위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 한 병원에서 의심스럽다고 신고가 들어왔거든. 민호의 말에 서진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석이 정말 엄마를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정황상 매우 의심스러워.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뭔데? 이웃들 증언을 들어보니 기석이 며칠 전부터 요양원 상담을 받았다는 거야.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 서진은 기가 막혔어요. 자신 몰래 남편이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서진아, 이건 더 심각한데.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월요일 밤,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라지신 그날 밤에 기석이 차로 뭔가를 옮겼다는 목격담이 있어. 뭘 옮겼다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주민이 새벽에 기석을 봤대. 트렁크에서 큰 짐을 내리고 있었다고 해. 서진은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그 짐이. 민호야, 그럼 엄마가 정말 위험한 거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증거가 더 필요해.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기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석이 들어와. 나중에 연락할게. 서진은 재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기석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일이 빨리 끝나서요. 기석은 어딘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자꾸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혹시 엄마 보험 관련해서 뭔가 하신 게 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기석은 잠깐 굳었습니다. 보험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엄마가 사라지신 상황에서 보험 같은 것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아, 그렇긴 하죠. 나중에 확인해 보죠. 기석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기석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깜짝 놀라고 밖에서 나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어머님 걱정이 돼서. 하지만 기석의 말과 행동은 달랐어요. 걱정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중요한 발견이 있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발견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기석이 출근한 후 민호와 만났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서진아, 어제 기석의 동선을 추적해봤어. 뭘 발견했는데? 기석이 외곽에 창고를 하나 임대했어. 그것도 어머님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창고를? 냉장 보관이 가능한 창고야. 보통 식품업체에서 쓰는 그런 곳. 민호의 말에 서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왜 기석이 그런 창고를 빌렸을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기석이 이미 어머님을 사망 처리했다는 거야. 뭐라고? 보험회사에 사망 신고를 했어. 위조된 사망 진단서를 제출했고 보험금 청구도 신청한 상태야. 서진은 현실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르는데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해. 하지만 아직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오늘 창고를 수색해 볼 예정이야. 민호는 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진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절대 기석한테 들키면 안 돼. 위험할 수 있어. 서진은 눈물이 났어요. 믿었던 남편이 어머니를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엄마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문자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살려줘. 기석이 날 죽일지도 몰라. 정말 예언이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민호는 동료 형사 2명과 함께 기석이 임대한 창고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집에서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석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창고는 서울 외곽 공단 지역에 있었어요. 냉장 보관 시설이 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민호가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동료 형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민호는 창고 문을 열기 전에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아, 지금 창고 앞에 있어. 들어가기 전에 내게 말하고 싶어서. 뭘 발견했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냄새가 좀 이상해. 서진은 최악을 각오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창고 문을 열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냉장 시설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런데 구석에 큰 냉동고가 하나 있었고 그 옆에 담요 몇 개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데. 민호는 담요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핏자국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 근처에서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거 구형 피처폰이네. 민호는 휴대폰을 켜봤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 명자의 번호였습니다. 이게 어머님 휴대폰이야. 민호는 즉시 서진에게 전화했어요. 서진아, 어머님 휴대폰을 찾았어. 어디서? 창고 안에서. 그리고 혈흔이 있는 담요도 발견했어. 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건가요? 엄마는 어디 계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냉동고를 확인해 봐야 해. 민호는 동료들과 함께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시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냉동고 안에서 명자의 지갑과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물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분명히 어머님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 민호는 창고를 더 자세히 수색했어요. 바닥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고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명자의 휴대폰 안에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명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기석이가 날 가둬놨어. 창고 아니야. 여긴 너무 추워. 도와줘. 녹음은 거기서 끊어졌어요. 명자가 직접 남긴 증거였어요. 서진아,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 어머님이 직접 녹음하신 음성이야. 뭐라고 하셨어? 서진이 간절히 물었어요. 기석이 어머님을 창고에 가뒀다고 하셨어. 추워서 힘들다고.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민호는 계속 수색했습니다.
창고 한쪽에서 기석의 물건들도 발견했어요. 기석 명의의 영수증들과 창고 열쇠, 그리고 약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면제네. 민호는 약병을 확인했어요. 강한 수면제였습니다. 아마 명자를 잠들게 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 같았어요. 한편 집에서 기다리던 서진에게 기석이 돌아왔어요. 기석은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서진이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론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를 해친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기석은 자꾸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기석은 갑자기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은 이상했어요. 갑자기 출장이라니요? 어디로 출장을 가는데요? 부산 쪽으로.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기석은 서둘러 옷가지를 챙겼어요. 평소 출장 갈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일주일. 아니,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기석이 나가려는 순간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이 전화를 받자 민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기석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출장 간다고 하네. 절대 보내면 안 돼. 지금 경찰이 가는 중이야.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기석은 서진의 전화 내용을 눈치챘는지 급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서진이 기석을 붙잡으려 했지만 기석은 서진을 뿌리치고 나갔어요. 몇 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망갔어? 응. 갑자기 출장 간다더니. 아무래도 우리가 창고를 수색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민호는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증거들은 확보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기석을 전국에 수배할 거야. 그리고 어머님을 찾기 위해 더 넓은 범위로 수색할 예정이야. 서진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요? 아직 살아 계신 건가요? 엄마, 제발 무사하세요. 기석이 도망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 서진은 매일 민호에게 연락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아직 기석의 행방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찾을 거야. 민호는 서진을 위로하려 애썼지만 서진의 마음은 점점 절망으로 기울어 갔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어머님 휴대폰에서 추가로 뭔가를 발견했어. 지금 국과수에서 분석 중인데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했대.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요? 1시간 후 민호가 서진의 집으로 왔어요. 손에는 명자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구된 파일 중에 음성 녹음이 몇 개 더 있어. 어머님이 혼자 계실 때 녹음하신 것 같아. 민호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명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기석이가 이상한 약을 주더라. 먹고 나니까 정신이 멍해져.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기석이 어머니께 수면제를 먹였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기석이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해. 무서워. 서진이가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세 번째 파일에서는 명자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너무 추워. 손발이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서진아.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마지막 파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기석이가 보험금 받으려고 나를 여기 가둬놨어. 요양원 보낸다고 거짓말했는데 정말은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명자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간판이 보여. 대성 물류 창고. 민호는 즉시 메모했어요. 대성 물류 창고라고 했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찾은 창고 말고 다른 곳이 있다는 뜻이야. 민호는 바로 대성 물류 창고를 검색했어요. 서울 외곽에 여러 지점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든 지점을 확인해 볼게. 그날 밤 민호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기석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것입니다. 새벽 2시 민호는 서진에게 긴급 전화를 했어요. 서진아, 잠깐 나와봐. 중요한 걸 보여줄게. 서진은 급하게 나가서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노트북을 켜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기석 차 블랙박스야. 어머님이 사라진 그날 밤 영상이야. 영상에는 기석이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내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게 엄마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람 크기의 뭔가를 옮기고 있어. 영상을 자세히 보니 기석이 누군가를 업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봐, 여기. 민호는 영상의 배경을 가리켰어요. 멀리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대성물류. 보이지? 서진도 확인했어요. 분명히 대성물류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야. 어머님이 계신 곳이 여기일 거야. 민호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집에서 기다려. 위험할 수 있어. 아니야. 나도 갈래. 안 돼. 혹시 모르니까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민호는 서진을 설득해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동료 형사들과 함께 대성물류 창고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창고에 도착한 민호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여러 개의 창고가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불이 켜져 있어. 민호와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있어. 민호는 즉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구석에는 담요에 쌓인 채 쓰러져 있는 명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호는 급하게 명자에게 달려갔어요.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119 불러.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민호는 명자를 돌봤어요. 명자는 심하게 탈수 상태였고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민호는 서진에게 전화했어요. 서진아, 어머님을 찾았어. 정말? 살아계셔? 응, 살아계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서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엄마.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명자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서진의 목소리에 손가락이 약간 움직였어요. 한편 민호는 기석 검거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명자를 찾은 지 일주일 후 드디어 기석이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된 거예요. 민호가 서진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서진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잡혔구나.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가 밀려왔어요. 믿었던 남편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계획적 유기와 살인미수, 그리고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서진은 어머니 간병에 매달렸어요. 명자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기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끔 서진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기석에 대한 기억은 아예 지워진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서진이에요. 서진이. 누구야?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서진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재판 첫날 서진은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기석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한기석은 장모인 정명자 씨를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의 말에 기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검사는 차근차근 기석의 범행을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점, 명자를 창고에 감금한 점, 위조 사망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점들이 모두 공개됐어요. 피고인은 장모의 재산과 보험금 총 8억 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석의 변호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은 모두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명자의 음성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을 때였습니다. 기석이가 나를 여기 가둬놨어. 요양원 보낸다고 거짓말했는데 정말은 나를 죽이려고.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명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기석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기석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경멸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기석의 범행 동기가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명자를 부담스러워했던 기석은 명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더욱 노골적으로 싫어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보험금과 재산을 얻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검사는 기석이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어요. 위임장을 위조하고 창고를 임대하고 수면제를 구입한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두 번째 재판에서 서진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함께 살게 된 후로는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석이 점점 어머니를 냉대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점점 차가워졌어요. 엄마가 불편하시니까 짐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했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가 말씀하시면 짜증내고.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증언했어요. 그동안 못 본 척했던 기석의 행동들을 하나씩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때 엄마를 더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기석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도 피해자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서진은 당황했어요. 매일 간병하기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친구들과의 시간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엄마니까. 하지만 변호사의 질문에 서진은 흔들렸어요. 정말 힘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기석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하자 기석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진 씨도 어차피 어머님 귀찮아했잖아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한숨 쉬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한다고 불평하고 저는 대신 정리해 준 것뿐이에요. 뭐라고? 서진이 소리쳤어요. 엄마를 정리한다고? 엄마는 물건이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질서를 잡았지만 서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기석을 응시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믿었던 사위한테 배신당해서. 기석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심지어 비웃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뿐이었어요. 제가 편하게 해드린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서진은 기석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법정 직원이 말렸어요. 민호가 마지막 증인으로 나섰어요. 민호는 차분하게 수사 과정과 발견한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피해자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어요. 민호의 증언이 끝나자 검사가 최종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획적 유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석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는 일주일 후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기석을 보며 서진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을까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 사람을 믿었어서.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민호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기석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한기석은 장모를 계획적으로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은 채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한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서진은 숨을 참고 들었어요. 따라서 피고인 한기석에게 계획적 유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12년. 서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를 해치려 한 것에 비하면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오랜 시간이긴 했어요. 기석은 선고를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심지어 서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서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민호가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끝났어. 어머님께 집중해. 고마워, 민호야. 너 아니었으면 엄마를.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이잖아. 서진은 민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머니를 잃을 뻔했거든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도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몸도 예전만큼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병원에 도착하자 명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요즘 들어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서진이 인사하자
명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며칠 전부터는 서진을 알아보실 때가 많아졌어요. 서진이, 맞지? 네, 맞아요. 서진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음악 상자를 꺼냈습니다. 명자가 좋아하시던 동요가 나오는 오르골이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명자의 눈이 조금 밝아졌어요. 이 노래, 알 것 같아. 엄마가 저 어릴 때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무서우셨죠? 명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기석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무서웠던 기억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둡고 추웠어. 누군가 날 가뒀는데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서진은 매일 이렇게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음악을 들려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의사가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진은 기뻤지만 걱정도 됐어요. 혼자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까요? 집에서 지내시려면 간병 도우미가 필요할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서진은 걱정했지만 민호가 도움을 줬어요. 내가 아는 좋은 분 소개해 줄게. 그리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퇴원하는 날 명자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석이 없는 집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명자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어딘지 낯설어하는 것 같았지만 서진이 옆에 있으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어머니 방을 새로 꾸몄어요. 밝은 색깔의 커튼을 달고 따뜻한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화분에 심어서 창가에 두었어요. 예뻐졌네. 명자가 방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서진은 생각했어요. 예전보다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됐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엄마, 저녁 드세요. 고마워. 명자는 서툴지만 혼자서 숟가락을 들려고 노력했어요. 서진은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명자가 갑자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네, 엄마. 너, 맞지? 내 딸.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갑자기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널 힘들게 해서. 서진도 눈물이 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뭘 잘못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짐이 됐잖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서진은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잘해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서진은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문자가 생각났어요. 살려줘. 기석이 날 죽일지도 몰라. 그때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서진의 양심을 깨우려고 하신 것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엄마의 마지막 문자. 그건 비명이 아니라 내 양심을 깨운 목소리였구나. 서진은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잘해드린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머니를 잃을 뻔한 경험을 통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서진은 어머니 방으로 가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명자는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